이게 약간 꺾일 수 있지만 옛날처럼 2%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그 연준은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거고 그것을 낮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올 후반기에 가면 하반기에 가면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고 오늘 모신 분은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전에 이제 우리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 이게 좀 더 과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후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SVB 파산, 그 이후로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융시장 혹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그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출렁거렸었죠. 그 위기감 때문에.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지난해 딱 1년 전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그때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된다. 특히 우리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출연할 때만 해도 연말 기준금리를 한 2.5% 정도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 딱 1년 만에 지금 0.25%에서 지금 5%까지 올랐잖아요. 네. 급하게 이제 올리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달에 당장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게 이제 미국의 다른 중소형 은행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뱅크라든가 아니면 뭐 도이치방크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이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결국은 미국이 시작하는 그런 기준금리의 이제 과감한 인상이 유럽 전역으로도 사실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금융 부문의 어떤 뱅크런 초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본격적인 그러한 금융위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요즘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어쨌든 연준하고 중앙은행이 지금 터지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먼에서 배웠잖아요. 2008년도에 그 막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지금 열심히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서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다행인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보면 그때도 다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매번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 시장 경제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는데 아무리 그 많은 경험을 쌓더라도 과연 그걸 그 미국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는 적어도 막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막을 수가 있겠느냐? 전 그렇지 않겠다. 그 이유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제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서로 연계된 것이 너무나 더 긴밀해졌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많은 그 복잡한 투자 위험을 정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안에서 많이 공고 있는데 그걸 과연 정부가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의 1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왜 1단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미국 연준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 그 코로나 상황이 막 전개가 되는 그 2020년 초부터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먼저 그 우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 추이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망령이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말까지 이 인플레이션율이 이건 CPI 기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볼 때 15%까지 이렇게 연리로 연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얘를 이제 그 페드가 과감하게 이제 기준금리를 11% 정도에서 뭐 20%까지 이렇게 거의 2배 이제 급속히 이제 1년 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잡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 거의 뭐 1, 2% 수준, 2% 소위 목표 인플레이션율 미만으로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 이제 돈을 과감하게 이제 소위 그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기 시작을 하면서 얘가 잠복해 있다가 드디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최근 상황을 한번 더 우선 보시죠. 지금 계속 이제 돈을 이제 줄이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잠깐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CPI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이제 9%까지 지난해 9월이잖아요. 그때까지 6월이죠. 그때까지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2월 기준으로 보면 CPI가 한 6.0%까지 줄었고 미국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기준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오른쪽 차트입니다만은 5.0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거의 녹색으로 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거기에서 이제 식료품이나 농산물이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인데 그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원 인플레이션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잡히느냐 하면 이게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 좀 전에 본 것과 비슷한 것인데 최근에 와서 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로 지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현재 경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 일반적인 CPI를 보면 10% 이상 상승했다가 최근에 가서 한 9%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소위 얘기하는 근원 물가 지수로 계산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아직도 지금 5% 이상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일본도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08년 기준금리를 보시면 2008년도에 이제 급격히 이제 내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얘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2.25%까지 올렸다가 얘를 다시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0%까지 낮추죠. 0.25까지 낮추는 거죠. 낮추다가 이제 지난해 3월부터 얘를 급하게 올려서 이제 5%까지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준의 총 자산 추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020년 기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 한 4조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9조 달러까지 올라가요. 무려 5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푸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왼쪽 회색으로 표시된 데 보시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막 터지면서 그때 유동성을 이제 QE라는 이름으로 처음 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1조 달러에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면 한 2조 달러 조금 넘어가요. 2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추후에도 조금씩 더 오르다가 그러다 좀 줄이는 듯 하다가 얘가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확 올려버렸는데 우리 그 2008년도 기준과 비교하면 지금 이번에 유동성이 풀린 것은 한 3배 정도 많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3배 많이 풀렸는데 그나마 이번에 지난 3월에 이제 갑자기 또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또 유동성을 긴급 지원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시 또 약간 꼭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제 말씀은 기준금리는 지금 올리긴 했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중에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다는 거고, 실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총통화인데, 총통화는 이제 M2 기준으로 광의의 통화잖아요. 연준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게 시중에서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M2 기준으로 보시면 2020년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증가해가지고 얘가 처음에 이거 한 15조 정도, 15조 달러 정도였는데 얘가 22조까지 올라가요. 22조 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추세선을 그렸어요. 지금 아직 그 추세선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최근에 가지고 뭐 피봇을 하느니 연말에 이걸 낮추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건 희망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풀려서 이게 결국은 수요를 견인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걔가 처음에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가격 중에서도 처음에 주식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21년 되면서 코로나 백신도 풀리고 치료약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공급 측에서도 병목 현상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걸 조달해야 되는 원료 조달 비용이 막 증가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이러면서 수요 견인과 공급 측의 소위 비용 상승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쉽게 잡힐 수가 없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수요 견인과 그리고 비용 상승이 같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로하고 재팬,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근원 물가가 그러나 어쨌건 10%에서 9% 그 유로는 좀 꺾였잖아요. 네. 뭐 약간이지만 네. 그러나 미국은 더 많이 꺾였단 말이죠. 네. 지금은 뭐 거의 그 6%대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미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확 급등했던 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PCE 지표도 5%로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위기 상황은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추세적으로 약간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2%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급 측에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앞으로 끝날 전망이 보이나요? 없죠. 두 번째로 수요 견인을 유발했던 그 유동성, 그리고 M2 증가가 지금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유동성이 그냥 풀려 있고 M2도 그 장기 추세선보다 상당히 상단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과 달리 우리 한 20년 동안 사실 장기 동안 소위 얘기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저물가를 우리가 즐겼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2008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임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싼 상품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그냥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세계가 소위 하나의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전 세계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미국이 드디어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 최대 소위 얘기하는 화석연료 생산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소위 그 70년대의 원유 파동을 가져왔던 그러한 원유 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도리어 가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또 네 번째는 소위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소위 그 전자상거래가 막 급속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유통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시자고요. 우선 중국 팩터 생각하면 중국이 그러면 옛날처럼 그러면 저임금 바탕으로 싼 물건을 생산하나요? 아니에요. 이제 만불, 만이천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싸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기 회복이 되면
도리어 얘가 전 세계에 있는 수요를 막 크게 끌어당겨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화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거꾸로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미중 냉전 상태, 미중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이 되면서 도리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소위 얘기하는 진영별로 나눠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소위 얘기하는 그 화석연료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이제 화석연료에서 탈피해가지고 신재생연료, 소위 얘기하는 그 그린 에너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기술이 아직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산물 가격이 소위 얘기하는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너무 나타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든 것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그 유통혁명은 이미 전자상거래가 전반적으로 다 이미 확산되었기 때문에 갈 만큼 가가지고 그게 추가적으로 과연 물가 하락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별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약간 꺾일 수 있지만 옛날처럼 2%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이 좀 꺾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피봇을 해가지고 아예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목표금리를 2%에서 3% 올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올릴 수 없죠.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다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니까 그나마 꺾이려고 했던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도리어 다시 또 부추기는 게 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또 한 번 실패할 것이다. 사실은 미국 연준이 계속 실패를 해왔잖아요. 그런 실패를 이번에 또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번에 적어도 저는 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연준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강성 발언들이죠. 아직 멀었다. 그러나 시장은 안 믿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에서도 얼마 전에 자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하지 마라. 지금은 연준의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된다라는 좀 독특한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러한 시각이 아마 우리 교수님이 가지신 그 시각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대 인플레이션을 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꺾였다 하더라도 2%까지 가기는 지금 당분간 어렵다. 그 2% 이상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 금융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어쩔 수 없이 높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웠을 때에 그때 조달했던 그러한 여러 그 부채들이 결국은 이자를 갚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금을 다시 그 새롭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뱅크런 비슷한 상태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 아까 2008년 상황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008년도 잠깐 기억하는 거는 뭐 3월 달에 소위 베어스턴스 그 사태가 그건 약간 뭐 SVB 정도 그런 규모의 은행이었는데 그 정도 어떤 뱅크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게 9월 달에 이제 레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월 달에 SVB 사태가 났으니까 9월 달이 되면 그러면 레먼 브라더스 났으니까 9월 위기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2007년도에도 조그만 은행들이 많이 파산됐었어요. 특히 이제 한 중반 이후에는 정말 많이 파산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어쩌면 한꺼번에 지금 더 빠르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정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플레이션율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연준은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거고 그것은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의 ECB라든가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쉽게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거다. 그것을 낮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아까 미국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꺾이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아직 2%대까지는 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4%대 아까 보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9%대 이런 모습인데 이쪽에 인플레이션이 높다. 미국은 좀 추세적으로 잡혔고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뭡니까? 이게 이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게 왜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고 그 시중금리를 계속 높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드디어 물이 빠지고 있는데 물을 다시 채우지 않으니까 그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의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4%대, 9%대 이게 물론 조금씩 꺾인다 하더라도 이쪽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요? 이제 미국의 그쪽에서의 상황이 미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우선 중장기적인 현상들. 요인부터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당연히 미국의 연준이나 아니면 ECB나 아니면 일본 중앙은행이나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 다 영향을 공통적으로 줄 것이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오늘 방송 잠깐 듣다 보니까 오펙에서 지금 감산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원유 감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 주니까 그러면 그나마 공급 측에서 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전망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2월 달이 그 일반적인 CPI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하면 6%였잖아요. 네. 그게 저는 4% 미만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2%포인트 20pp나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도 저는 2%대를 볼 수가 없을 거다. 3%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쉽게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거다. 다만 마치 레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피봇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소프트 랜딩을 만약 기대를 한다면 쉽게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 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동안 운영한 역사를 보면 계속 실패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VB 그다음에 SVB가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세계적인 스위스 투자은행 여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갑자기 도이치бан크가 또 이 구설에 좀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모든 거에 또 원인을 보면은 국채 가격의 하락, 그로 인한 자산 평가 아직은 그렇죠. 실현시키지 않았지만 미실현 그 손실액이 너무 크다. 네. 그것이 은행들을 지금은 재무제표로 탄탄해 보이지만 확 깎아내리는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위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쨌든 이 문제점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알고 있는 위기는 터지지 않는다. 문제는. 근데 알고 있어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다가 이제 터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결국은 자산평가에서 보니까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이제 뱅크런이 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한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국 국채를 사다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그러한 투자를 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것이 결국 뭐 상업용 빌딩에 대한 투자의 문제. 그 이제 상업용 그 빌딩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고 또 일반적인 우리 그 주택들,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같은 그 주택들 가격도 이제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막 하고 있잖아요. 실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올리면 그게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디서 반응하냐면 제일 먼저 주식시장에서 반응하죠. 네.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이 그래도 먼저 반응하고 과민 반응한다. 그때 제가 오버슈팅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그럼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리냐면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올 후반기에 가면 하반기에 가면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하락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점점 더 이제 가게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빌려준 많은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걸려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가계대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게가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부실 채권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점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못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이제 악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실물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금융 시스템도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의 리스크가 이제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